자, 폭력의 악순환, 여기 이제 성폭력의 악순환도 포함이 됩니다.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으면 가해자와 피해자만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계속 여기저기서도 생기고 있더라. 거기에는 어떤 고리에 그 구성 요소가 있냐면 바로 방관자라고 하는 구성 요소가 있어요. 방관자는 지켜만 보는, 그런데요, 지켜만 보지 않고요, 2차 가해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해요. 방관자리에 앉을까, 조력자의 자리에 앉을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드는 비유가 있어요. 이제 제가 찍어놓은 영상에 이게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 어떤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을 때 우리는 가해자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요, 자꾸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당했대, 어쩌다가, 그래서 어떻게 됐대, 자세하게 얘기해봐 라고 하는 것도 방관자가 하는 행동이에요. 야, 너네 모르냐? 이렇다 저렇다 내가 알려줄게 하고 계속 없는 사실도 부풀리고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막 떠들고 다니는 말들이 있죠. 이게 바로 2차 가해가 되거든요. 2차 가해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방관자라고 하는 겁니다. 방관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왜 따라왔어? 야, 네가 죽을 각오로 저항을 했었어야지. 아니 근데 그때는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몇 개월이 지나서 왜 지금 신고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말들, 그냥 뜻없이 하는 말이지만 그 사람은 피해자에게 굉장한 고통을 주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애들한테 덧붙여서 하는 말이,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많을까, 나쁜 사람이 많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이 가지각색이에요. 저는 얘기해줘요. 나쁜 사람은 극소수, 좋은 사람이 되게 많아. 그런데 나쁜 사람은 희한하게도 한 번만 나쁜 짓을 하지는 않아. 여러 번 여러 사람한테 나쁜 짓을 막 해. 그래서 좋은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서 서로 멀리하고 서로 피하고 나만 안전하면 돼 라는 생각들을 하기 쉽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나쁜 사람 이 몇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우리 나머지 사람들은 연대를 해야 돼. 그래서 피해자가 생겼을 때 이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해야 되고, 가해자가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도록 처벌하는데, 그리고 대안을 만드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이 연대해야 될 많은 좋은 사람들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행동들이 있어. 그건 뭐냐? 피해자를 탓한다는 거지. 아, 네가 왜 그랬어? 이랬어야지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연대 밖으로 밀어낸다는 거지. 이런 일이 자꾸 생기면 이 연대는 와해될 수밖에 없어? 그럼 이렇게 와해되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 그렇지, 가해자.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나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고 피해자들한테만 관심을 주니까. 그 관심은 좋은 관심이 아니다라는 거죠. 좋은 관심은 뭐예요? 위로하고 지지하고 또 잘 치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좋은 관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성폭력이 악순환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2차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힘이 되어주는 조력자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걸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혹시 힘겨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도 조력자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연대해서 폭력이 계속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성폭력의 악순환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죠. 디지털 성폭력을 잠깐 언급해 드리도록 할게요.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한 건요, 바로 핸드폰에 카메라 기능이 생기면서부터예요. 자,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성폭력 앞에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촬영에 대한 범죄 행위가, 그래서 타인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걸 저장해요, 퍼뜨려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다 협박하는 거예요. 공유하진 않지만 눈앞에 보여주는 전시행위. 그런데 이거를 판매까지 안 해요. 돈을 주고 사고 팔면서. 그리고 시청한다라는 건 뭘까요? 시청하는 건요, 이거는 소비행위입니다. 음식을 소비한다라는 건 먹는 거잖아요. 옷을 소비한다는 건 입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상물을 소비한다라는 건 어떤 행위예요? 시청행위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 잘못 없어요, 그냥 봤을 뿐이에요 하지만 훔친 물건을 먹었어요, 훔친 물건을 입었어요 하는 말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폭력 사건과 연루가 된다면 같은 공범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불법 촬영물이라든지 음란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부로 시청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 누군가를 고통에 빠뜨리게 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걸 많이 강조를 합니다. 디지털 성폭력의 피해자가 누구에게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말로써 하는 성희롱, 아이들이 게임을 하면서 게임 채팅창에서 엄청난 성희롱 발언에 노출이 되어 있고 그것을 감내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부모님에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게임 못하게 할까봐. 게임 못하게 할까봐 그냥 참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패드립이라고 하죠. 가족들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색드립이라고도 하죠. 막 섹스에 관한 이야기를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 듣고 싶지 않고 불쾌해하는데도 계속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들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더라. 왜? 청소년들이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을 하니까요. 디지털 성범죄가 되게 무서운 이유는 뭐냐 하면 일반 성폭력 피해자들과 비교했을 때 디지털 성폭력의 피해자들은 10배 이상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언제든 다시 재생산, 재유포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내가 죽어서 이 세상에서 사라지면 이 고통에서 헤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가 벌어지지 않도록 나의 사소한 행동 하나가 누구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다라는 폭력 민감성을 키워야 우리는 함께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성폭력이 될 수 있다. 온라인에서 야한 농담, 색드립, 패드립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성폭력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 나의 외모에 대해서, 몸매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학교에서 단톡 안에서 친구를 외모 평가를 한 거예요. 걔는 여자가 돼가지고 가슴이 어떻고 이런 얘기가 온 거예요. 그런데 단톡에서 그런 얘기를 한 아이들은 폭력 민감성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거 장난이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저는 설명을 했냐 하면 여러분이 지금 다 모여 있는 자리에 단상을 만들어 놓고 누군가 이 친구들이 나를 그 단상 위에 올라가라고 한 다음에 손가락이 어떻네, 눈이 어떻네, 가슴이 어떻네, 엉덩이가 어떻네, 허리가 어떻네 이런 식으로 계속 품평회를 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 다음 사람 올라가 그리고 계속 외모에 대한 품평회를 한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게 단톡에서 다른 친구의 몸을 함부로 평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엄중한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거예요. 자, 온라인에서 반복적인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받아요. 성적인 내용의 고수익 알바를 제안을 받아요. 성폭력이에요. 동의하지 않았는데 계속 이상한 음란물을 계속 보내줘요. 불법 촬영물을 보내줘요. 그리고 친구에 의해서, 친한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함부로 내 신체를 촬영해요. 이것도 디지털 성폭력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내 사진이 내 동의 없이 온라인에 게시된 적이 있다. 성폭력에 노출될 수 있는 계제가 크다라는 거죠. 혹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내 사진 찍었는데 내가 영상 찍었는데 그거 인터넷에 유포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피해 불안을 겪은 적이 있다면 그것도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뭐예요? 고통에 빠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한테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주 커다란 카테고리로 설명을 하자면 함부로 촬영하는 거, 공공장소일지라 하더라도. 그래서 요즘에 이제 공공 질서를 위해서, 공공을 위해서 만들어진 캠페인조차도 출연하는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은 이상은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함부로 찍는 것은 굉장히 신뢰되는 행위고 범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적 촬영물을 동의를 받지 않고 이렇게 퍼뜨리는 거. 요거 디지털 성범죄고요. 그런데 받은 거를 또 제3자가 퍼뜨려요. 이것도 성범죄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공간 내에 이제 성적 괴롭힘이라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적으로 모욕을 주는 거예요. 명예훼손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사진을 막 바꿔가지고 합성해가지고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 성범죄인데 처벌받습니다. 위에 있는 3개는 7년 이하의 징역이요. 그리고 밑에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범죄로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 영상물 안에, 이 사진 안에 아동 청소년이 들어갔다 가중 처벌받습니다.
요걸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이러한 범죄 유형이 있다는 걸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바로 온라인 그루밍이에요. 그루밍이란 단어는 털을 동물들이 이렇게 혀로 핥으면서 길들이는 거죠. 그런데 이게 범죄 단어가 됐어요. 온라인 그루밍이다. 온라인 안에서 누군가를 길들인다. 어떤 목적으로? 성착취를 목적으로. 누구를 향해? 아동 청소년을 향해. 그래서 6단계로 나눠서 첫 번째는 피해자를 고르는 거예요. 피해자를 어떻게 고르느냐. SNS에 올라와 있는 사진만으로도 누군가가 특정하기 시작하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가해자가 마음을 먹으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쁜 가해자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사진상으로 봤을 때 자꾸 올리는 사진을 보니까 이 친구가 뭐 예를 들면 팔찌를 되게 좋아해. 그런데 팔찌에 이런 거가 있어. 아, 그러면 얘한테 이야기를 걸 때 팔찌 얘기를 걸면 좋겠다. 혹은 어느 학교에 다니고 몇 학년 정도 특정이 되고 나면 이야기를 거는 거죠. 그래서 너 어느 초등학교 다니지? 너 어느 중학교 2학년이지? 나도 팔찌 만들기 되게 좋아하는데 난 이런 브랜드의 팔찌를 좋아해. 이러면서 신뢰를 얻고, 그리고 이제 상담처럼 해서 아이의 신뢰를 얻습니다. 너네 부모는 네가 그런 거 하는 거 되게 싫어하지. 응? 너네 부모 왜 그러냐? 그런데 네가 그럴 수 있어. 마치 상담자처럼 엄청나게 라포를 형성해 가는 거죠. 그러면서 물질적인 것도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4단계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비밀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있잖아, 너랑 나랑 이렇게 친하다는 거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 부모님한테도 친구한테도 주변 어느 누구에도 말하지 마. 왜? 말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는 만날 수가 없어. 사랑이라는 포장으로 아이들을 꼬드겨요. 예전에는 이게 범죄가 아니었어요. 왜? 피해자가 저 사랑하는 사이예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 청소년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가스라이팅을 시키고 세뇌를 시키는 어른, 그 가해자가 잘못되었다. 이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범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온라인 그루밍이라는 범죄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나쁜 사람들은 학교도 그만두게 만들고 가출하게도 만들고 착취가 시작이 되고 그 착취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협박하기도 하고 이런 게 나쁜 현상들을 이제 일으키는 거죠. 일단은 아이들한테 호감을 얻습니다. 호감을 얻은 다음에 아니 별건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호감 얻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물질적인 물량 공세를 조금씩 하게 됩니다. 이 기간은요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 투자를 엄청나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장시간 동안 알아왔던 사람은 친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래서 노출 사진을 보여줘.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채팅을 통해서 어떤 중학교 남학생이 이제 여성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여성이 자기 사진이라면서 찍어가지고 보내는 거죠. 나도 보냈으니까 너도 보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학생이 자기의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보냈더니 그 사진을 가지고 협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협박? 야, 나 몇 살인데 너 이런 사진 뭐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별것 없는 사진이라도 협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악성 코드를 또 심어서 클릭하게 만들어가지고 연락처 다 쏙 뽑아내가지고 자신의 부모한테도 또 협박하고 이러한 사건들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온라인 그루밍이란 형태가 있다는 건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거고요. 자, 성범죄자가 얼마나 큰 벌을 받는지 아이들한테도 알려줍니다. 신상정보 등록하고 공개하게 하고요. 취업 제한, 아동 청소년이 이용하지 못하는 직업군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취업 제한이 확실한 거죠. 성교육 프로그램 받게 하고요. 전자발찌도 부착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강조하는 것은요. 친구들 사이에서, 또래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실수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장난인지 폭력인지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초등학교 1학년도 대답을 잘해요. 어떻게? 장난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웃을 수 있는 건 장난이에요. 폭력은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불쾌하고 언짢아하고 힘들어한다면 폭력이 될 수 있어요 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장난과 폭력은 구분하기가 되게 어려울 수도 있다. 왜? 처음에는 장난으로 시작하는데 그게 어느 순간 폭력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든 알아차려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 바로 친구의 얼굴 표정을 잘 살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친구의 얼굴 표정을 잘 살피려면 이것 또한 훈련이라는 게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친구 또래에서 실수하면서 미안해 사과하는 용기도 발휘하면서 다시는 그런 잘못하지 않을게 하면서 더 돈독해지는 것처럼, 자, 친구의 얼굴 표정을 잘 살피려면요, 가정에서 우리 양육자님이 아이들의 얼굴 표정을 잘 살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너 되게 언짢은 것 같아. 너 지금 되게 억울해하는 것 같은데 맞아? 엄마는 지금 되게 민망해. 엄마는 지금 얼마나 난감한지 몰라. 엄마는 지금 진짜 답답해. 라고 하는 감정 단어를 많이 사용해 주시는 것도 바로 정서 인식이라고 하죠. 얼굴 표정을 잘 살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거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하고 디테일한 여러 가지 사례들은 제가 찍어 놓은 영상 안에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예요. 감사합니다.